4월 9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중요한 이야기를 조금 이따 언급드리려고 합니다. 문명의 패러다임과 화폐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 그리고 그 과도기에 있는 그 과정을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XRP에 대한 추후에 대한 흐름은 단 1도, 0.0001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친 리플 변호사 제레미 호군이죠. 리플과 SEC의 소송이 2018년 이전 XRP 거래만 증권 판결 가능성이 있다. 트위터를 통해서 SEC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은 아날린다 토레스 판사가 2018년 중반 이전의 XRP 거래만이 증권 거래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이렇게 결론이 나면 리플에는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벌금형이 내려질 것이고 XRP는 명확성을 가진 유일한 암호화폐가 될 것. 이 그림 나와도 나쁘지가 않죠. 아마 XRP의 가격이 미칠 듯한 폭등이 시작될 수가 있겠죠. 살짝 흔들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방향성은 흔들릴 수 있으나 미래 그림은 나와 있습니다. 이미. 자, 리플의 정책 책임자 수잔 프라이드먼이죠. 게르겐슬러 견해에 결함이 있다. 암호화폐에 별도 규칙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요. 그녀는 증권과 달리 암호화폐는 일반적으로 제한자에 대한 금정적인 배상을 수반하지 않으며 중개다 없이도 실시간으로 결제될 수 있다. 그녀는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 천편일률적인 운영 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차이점에 따른 특정 규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말이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2년 넘게 소송이 이어지고 있죠. 약식 판결이 빠르면 이달 중으로, 4월 중으로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현지 매체들은 소송 결과에 대한 관심이 무척 커지고 있습니다. 자, 디지털 파운드 재단의 홈페이지예요. 수잔 프라이드먼이 누구죠? 바로 디지털 파운드 재단의 바로 이사입니다. 수잔 프라이드먼, 리플. 가장 윗단에 배치하고 있죠? 디지털 파운드 재단, 리플. 위에 보면 여기 바로 한가운데 바로 리플이 나와 있습니다. 엑센추어와 함께 회원간 커뮤니티 파트너사에 당연히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디지털 유로 협회, 리플, 디지털 파운드 재단, 엑센추어, 스위프트 이 연결고리에 대해서 이미 수백 번 언급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 관련된 스위스, 페루, 인도 계속되는 CBDC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CBDC에 대한 혁명,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의 글로벌 영향. 디지털 파운드 재단의 트위터인데요. CBDC와 비트코인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영국 은행의 CBDC 책임자 KT 폰추는 생각합니다. 자, 그녀가 언급했던 말을 보게 되면 CBDC는 비트코인과 트레이드파이, 전통 금융 간의 브리징 자산, 사실 돈이죠. 그쵸? 비트코인은 바로 자산입니다. 전통 금융의 바로 새로운 돈인 CBDC와 스테이블코인, 거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새로운 돈이 된다는 거죠. 포추는 현재 금융 시스템과 CBDC의 도입. 자, 그러면서 실제로 모든 종류의 산업에서 볼 수 있습니다. 1년의 표준으로 시작할 수 있다면 상호 운용할 수 있는 많은 민간 혁신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과 CBDC가 다음 경제를 가질 수 있는 큰 잠재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돈은 내가 전등 스위치를 켜러 갈 때와 같아야 합니다. 자, 스위치를 켤 때, 전기를 켤 때, 방에 불을 켤 때 전기에 대해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같은 전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상으로 오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자,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방송의 핵심이고요. 리플의 인사이드 아티클에 여러 암호화폐 유동성 장소에 대한 간소화된 관리. 자, 내용을 보게 되면요. 비즈니스 운영을 위한 암호화 활용. 그러면서 기업들은 돈이 많아질수록 문제가 많아지는 것 같다. 자, 코인과 토큰과 NFT와 CBDC와 스테이블 코인과 새로운 토큰들에 대한 자선화. 이 유동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기에 안전하게 필요에 따라서 일주일 24시간 365일 멈추지 않고 유동성 공급자는 때에 맞춰서 계속해서 공급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 끊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비즈니스 운영을 위한 암호화 활용해서 기업은 가맹점 정산 시간 단축, 자산 대차대조표 다양화, 결제 암호화 사용 등 비즈니스 운영 개선을 위해 점점 더 암호화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가 은행 업무 시간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365일, 24시간 7일, 365일 판매자 간의 결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암호화폐 유동성 공급자들의 성태를 가야 되는데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인 것은 기업이 새로운 고객 기반을 유치하고 혁신에 대한 명성을 높여 추가 수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즉, 새로운 코인과 토큰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혈관을 바로 유동성을 안전하게 공급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작년 2020년 5월 달에 리플의 인사이드 아티클에 금융중개인이 암호화를 통합할 수 있는 방법, 즉 전통 트레이드파이, 거대 금융기관에 코인이 통용되는 그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실제 개인들이 코인을 주고 예치를 하고 사고 팔 때 이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 비즈니스 플랫폼을 언급합니다. 이게 바로 뭐다? 바로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입니다. 대부분의 암호화 소유자는 은행 및 기타 전통적인 금융기관을 통해서 디지털 자산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디지털 자산을 소유하지 않는 6,500만 명의 고객이 잠재적인 소유자이며 가능한 경우 기존 금융기관을 통해서 디지털 자산을 사용할 것입니다. 어마무시한 말이 계속해서 며칠 전에 또한 언급되고 있고요. 이 시그널을 블랙록의 레리 핑크 또한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유동성 허브로서 암호화폐 강화.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는 스마트 주문 라우팅을 사용하여서 마켓 메이커, 거래소, OTC 데스크와 같은 여러 장소에서 최적화된 가격으로 디지털 자산을 소싱합니다. 유동성을 공급한다. 새로운 가치를 공급한다. 이 시장은 이제 열린다. 자, 그 연장선에서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했던 말을 보시죠. 저는 시장의 다음 혁신은 차세대 증권은 토큰화된 증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분산된 장부 시스템을 갖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모든 직접 수익 수요자와 판매자가 코드를 통해서 누구한테 사고 누구한테 팔았는지 즉각적으로 정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겠죠. 자, 이렇게 새로운 유동성,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건 뭐다? 자, 그 자세한 부분은 2023년 3월 21일, 자, 한 달 전이죠? 암호화폐 유동성과 토큰화의 미래. 자, 리플에서 이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동성 허브를 출시하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 금융의 시스템이 송두리째 바뀌는 겁니다. 자, 여기에 바로 토큰화의 미래, 같이 한번 언급되고 있죠? 유동성 허브는 토큰화의 미래를 제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 토큰화된 주식, 부동산, 탄소 배출과 같은 실제 자산도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CBDC, NFT, 각종 토큰과 코인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자, 이 자산들이 은행에 새롭게 유동성에 공급이 됩니다. 이 서비스 플랫폼, 이걸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라고 하죠. 자,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는 암호화폐와 법정화폐 시스템을 원활하게 연결하는 플랫폼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이 언급되고 있죠. 정하면 결국 간단하게 명료하게 이해를 하면 전통 금융, 트레이드 파이와 암호화폐 융합니다. 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 심장과 시스템을 바로 리플, XRP, 리플 네트워크, XRP 레처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 4차 산업 문명에 바로 이들이 있다는 거죠. 정말 이해하기 쉽게, 귀에 꽂히게, 머릿속으로 각인을 시키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국제결제은행에서 암호화폐 익스포저 은행, 전세계 은행의 20%이다. 10개 중에서 2개 은행만이 노출되어 있다. 그 노출됐던 부분은 코인베이스 주식 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합니다. 전세계 은행 20%가량의 암호화폐를 취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제은행은 바젤3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서 이 바젤위원회, 국제결제 산하에 있는 바젤위원회에서 자기 자본 비율을 정합니다.
가치가 있다, 없다. 대출치에 대한 가중치, 위험에 대한 가중치를 정합니다. 즉, 새로운 돈의 물질에 대한 시스템을 이들이 바로 정한다는 거죠. CBDC에 대한 부분을 가장 최정점에서 이끌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나가고 있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핵심만 좀 보겠습니다. 은행의 암호화폐 익스포저 자산 중 비트코인이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코인베이스는 30% 미만은, 이더리움은 5% 미만을 점했다. 자, 여기에 밑에 핵심이 나오는데요. 암호화폐 익스포저, 은행의 총 익스포저 암호화폐 비중은 0.013%에 불과하였다. 암호화폐 수탁 규모도 총 익스포저의 0.005%에 그쳤다. 전체 은행 표본에 대입하면 암호화폐 익스포저 비중은 0.0003%, 수탁 비중은 0.0001%까지 줄어든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요, 아예 암호화폐를 취급을 안 한다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전체 은행의 자산이 천문학적이죠? 그쵸? 대출 채권과 예대 마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환, 이런 금, 미국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예대 마진과 함께 무지하게 신용 창출을 위해서 신용 팽창과 신용 수축을 통해서 경기 확장과 경기 수축을 그려나가는 그 중심에 있었던 은행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0.0001까지 0.0003, 0.0005, 즉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숫자로 환산해 볼까요? 얼마가 있는지? 해당 은행들이 보고한 암호화폐 익스포저는 원화 약 4조 원, 암호화폐 수탁 규모는 원화 약 1조입니다. 자, 은행의 전체 양에 비하면 0.0001, 0.0003, 0.0005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국제결제은행에서는 은행의 코인 익스포저 2% 한도 규제안을 공표했었죠. 2% 한도로 규제안을 공포했지만 현재 0.0001, 0.0003, 0.0005밖에 없다는 거죠. 아예 취급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규제안과 법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첫 번째가 소송, 리플과 SEC의 소송이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따라오고요. 자, 그리고 오늘 방송의 가장 큰 핵심이었던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 전통 트레디파이어와 암호화폐의 융복합되는 그 시기가 바로 이제 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초기 시장의 참여자라는 거고요. 기간, 선수들이 아직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확장서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지만 결국 제도와 법안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 금융기관과 자산운용사와 이런 천문학적인 자금을 들고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 엄청난 시스템이 준비 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확장해 나갑니다. 자, 이와 맞물려서 스위스 바젤위원회 은행 감독위원장이 며칠 전이죠. 은행 암호화폐 보유 여부 시장 반응 따라 개정하겠다. 자, 요걸 방금 전에 2%로 줄였었죠. 요거를 늘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지금의 원화, 5만원, 10만원, 100달러 요거를 이제 코인으로 대치가 되는, 교체가 되는 그 시스템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쉽게 머릿속으로 귀에 꽂히게 다시 한번 이해하겠습니다. 자, 대차도제표라는 현재 이게 재무상태표로 바뀌어 있죠? 자, 보게 되면은 자산이 있어요. 자산에는 유동자산이 있고요. 비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고정자산이 있습니다. 1년 안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느냐, 1년 이후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느냐, 당좌자산은 3개월 안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느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바드러움, 유가증권, 미수금, 재고자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바로 그리고 고정자산에는 유가증권, 장기금융상품, 유형자산에는 토지, 건물, 무형자산의 영업권, 특허권, 지적재산권 이런데 뭐가 들어간다? 바로 CBDC, 스테이블코인, NFT, 각종 토큰과 코인들 그리고 STO 이런 것들이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에 바로 여러분들은 초기 시장의 참여자입니다. 제 연준에서 페드나우 시스템, 실시간 페이먼트 시스템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의 도입이 아니다. 최근에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죠. 그래서 해명에 나서고 있는데요. 내용을 봤더니 아니야, CBDC를 도입하고 있어.
니들이 반대해도 도입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제 눈에는 보입니다. 자, 볼게요. 오는 7월 도입하기로 한 즉시 결제 페드나우가 현금을 대체하는 CBDC가 아니라고 연준은 해명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자, 질의응답을 통해 페드나우는 연준이 은행과 신용조합에 자금을 이체하는 결제 서비스로 디지털 통화와는 관련이 없다. 그 과정에 있고요. 자, 내용을 볼게요. 연준의 해명 내용이다. 2023년 7월에 시작될 페드나우 서비스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제공하는 즉각적인 지불 서비스이다. 페드나우는 미국의 은행 및 신용조합과 같은 예금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 및 기업이 예금기관에서 계좌를 통해 즉시 지불금을 보낼 수 있다. 즉각적인 지불은 개인과 기업이 하루 중, 언제, 1년 중 어느 날이든 몇 초 이내에 지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불 수령자가 거의 즉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어디서 많이 보던 말이죠? 연준, 그리고 페드나우, 볼란테, 리플. 이 밑그림이 완성 작업에 다 와갑니다. 이미 물밑 작업이 끝났다고 제 기준에서는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곧 며칠 남지 않았어 라고 미디어를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이에 대해서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연준의 해명에 대해 우리를 바보로 아느냐고 거짓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자, 언급을 잘하고 있는 거죠. 대중을 바보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래서 여기 보면 볼페이라고 하죠. 볼란테. 리플의 프로세서 모듈입니다. 자, 볼란테의 페이먼트 시스템 리플, 그리고 은행들이 연결되는 그 시스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어 왔습니다. 연준은 미국은 도매용 CBDC, 자, 그리고 소매형 CBDC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 이 부분으로 확장되어 나가겠죠. USDC를 기반으로 한. 자,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자 국가경제위원장, 디지털 커런시 그룹과 무관하지 않은 레리 서머스. 경기 침체 위험 올라갔다. 금리 인상 마무리 국면이다. 연준의 정책 변경 주문. 자, 이게 왜 중요한 부분이죠? 저는 3월에 금리 인상이 끝난 걸로 보고 있다. 금리에 대한 이슈는 지나갔다. 금리 인상 중단이 나온다. 즉, 시장이 기득권이 먼저, 기관애들이 먼저 자금을 모았다. 시장이 제대로 달려나가는 시기가 도래함을 의미한다. 이미 선반영해서 달려나갔다. 물량 소화하고 다시 또 달리는 시기가 온다. 2023년. 그리고 좀 있으면 이더리움의 상하이 하드포크, 샤펠라 얘가 업그레이드가 바로 며칠 남지 않았죠. 13일이니까 이제 4일 남았네요. 본격적인 알트의 시즌과 함께 이제 코인의 대폭등 장세가 시작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을 제 개인적으로 언급드렸다 말씀을 드립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었던 많은 양의 그런 연구와 분석이 필요했던 과거 자료와 그리고 현재 나오고 있는 새로운 이슈들을 종합을 해서 앞으로 나가는 미래를 우리는 읽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방송이 많은 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저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